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장 ESG 경영연구소의 김동수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화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트렌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건 지난 40년간 우리 주변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들인데요. 지난 40년간 전 세계 인구가 1.7배 정도 늘어났어요. 약 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세계 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나는 동안에 경제 규모는 약 7.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나는 동안 세계 경제가 7.5배 정도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제한된 인구로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게 된 거죠. 그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 대양 바다 어종의 약 829종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이 829종의 대형 바다 어종은 이제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약 45% 정도 없어진 거죠. 국내 최대 사과 경작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구나 경북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건 옛날에 학교 다니신 분들이에요. 지금은 강원도 원주가 국내 최대 사과 경작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리치 앤 푸어 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현상들이 훨씬 더 심화가 된 겁니다. 상위 10%와 하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그 경제 격차가 약 10배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온실가스 집약도를 나타내는데요. 온실가스 집약도는 1980년에 비해서 1920년까지 약 22%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자료조사를 보면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현안들 중에 하나가 극심한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현상들입니다. 보험회사들은요, 보험 손실액 중 약 88%가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각종 ESG와 관련된 그런 현안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투자가들의 약 7%는 가끔씩 ESG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들을 점검하고요. 약 25%는 꽤 자주, 그리고 약 67%의 투자기관들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기업의 ESG 성과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ESG는 더 이상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을 나타낼 때 지속가능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과 같은 용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용어들이 기업의 ESG를 가리키는 용어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ESG를 정의하자면 사실 기업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그런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ESG를 이야기하는 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왜 기업에게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가? ESG 기반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만큼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요. 2018년 기준으로 약 전 세계 GDP 플로우의 92%가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글로벌 시장이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89% 정도의 플로우가 기업에 의해서 발전을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제 활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ESG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됐던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요. 지속 가능성이란 단어가 처음 언급이 되는 그 문서는 라틴 스크립트 영문 철자로 기반으로 하는 문서에서는 1713년 본 칼로비치라고 하는 학자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숲에 관한 경제학이라는 책인데요. 숲에 관한 경제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숲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숲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는 천천히 벌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빠르게 벌목을 하게 되면 숲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숲에 관한 경제학을 다루게 됐던 배경은 뭐냐면 산림 벌채업이 유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림 벌채업에 나서게 된 거죠. 땔감도 쓰고 가구도 만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림 벌채업에 나서게 되니까 도시 인근에 있는 숲들이 황폐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멀리 가서 나무를 벌목을 해야 됐고
그 벌목한 나무들을 이동해서 도시로 가져오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숲은 점점 더 황폐화돼서 더 먼 곳에 가서 나무를 벌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숲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끝에 지속 가능성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고요. 지속 가능성 정책의 핵심은 적어도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는 느리게 벌목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본 칼로비치의 생각은 유엔에 의해서 채택되게 되는데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전적 의미는 미래 세대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요. 되게 간단한데 미래 세대도 숲을 사용해야 되니까 적어도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는 느리게 벌목을 해야지 숲이 유지될 수 있고, 미래 세대도 여전히 생선을 섭취해야 되니까 남획을 하면 안 되고 와 같은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유엔에 의해서 채택되게 된 1987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1987년 이전만 하더라도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는 특정 국가나 특정 산업에 국한된 이슈였는데요.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유엔에 의해서 채택됨으로 인해서 1987년 이후로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고민해야 되는 정치적 의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987년 이후로는 이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정치 의제화되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한 지속가능성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구와 인류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성인지, 지구와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인지가 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담론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지구와 인류 사회를 위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지구와 인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기업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가지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경제, 환경, 사회. 1994년에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후에 이 이후에 많은 투자 기관들이 이런 지속 가능 경영, 경제, 환경, 사회적 활동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환경, 사회 활동을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속 가능 경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 환경, 사회라고 할 때 경제부 활동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충분히 금융기관으로서 기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분을 빼자고 그래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만 남기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분을 빼자고 해서 이렇게 빼다고 보니까 지배구조가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경제활동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IFRS나 US 갭 같은 회계 기준을 통해서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을 뺄 수가 있는데,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법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는 남겨두자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 사회에 있어서 경제 부분을 빼다 보니까 지배구조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경제 부분이 양이 볼륨이 줄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 뒤로 지배구조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ESG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ESG에서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사회를 이야기할 땐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가버넌스는 명사형을 쓰고 앞에 있는 환경과 사회는 형용사형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환경과 사회는 하나의 측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형용사형을 쓰고 있고요. 그 관점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주제들은 명사형을 씁니다. 왜? 확정된 것이니까. 그래서 경제적, 이카노믹 안에 들어있던 가버넌스는 특정한 주제였기 때문에 명사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과 사회는 이카노믹, 그리고 environmental, socia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버넌스는 명사형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5년 UNEP-FI 그리고 2006년 UNPRI에서 ESG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후 보편적으로 일반 명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ESG라는 단어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 활동을 한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익을 도모한다는 뜻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people and environment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
고려해서, 즉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ESG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나온 것은 2005년과 6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2019년부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SG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 시장보다 한 2년 정도 늦은 2020년부터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ESG에 대한 개념들을 보면 몇 가지 4단계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패시브한 수동적인 형태의 ESG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ESG와 관련한 1.0 그런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한 단계, 수동적으로 하고 리액티브, 수동적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수동성을 이제 리액티브 ESG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ESG 1.0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패시브 ESG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요구될 때만 하는 거예요. ESG가 법제화됐다. 예를 들어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공급망 실사법이 의무화되어서 내가 한다와 같은 것들처럼 요구될 때 하는 것들을 패시브한 ESG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패시브한 ESG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리액티브한 ESG 전략들은 뭐냐면 내가 요구될 때 하는데 경쟁사들이 있으면 경쟁사들보다는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에요. 어차피 내가 만약에 해야 된다면 나랑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요구받으면 하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받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걸 리액티브한 ESG 전략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ESG 전략이 있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ESG 전략과 아주 적극적인 이런 ESG 전략들을 흔히 이야기하는 ESG 2.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티브한 ESG 전략은 어떤 거냐면 내가 ESG를 경쟁 우위의 요소로 생각을 해서 경쟁 우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ESG를 하게 되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팔 수 있다거나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액티브한 ESG 전략을 쓰게 되고요. 프로액티브한 ESG 전략은 전면적으로 ESG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거나 철저하게 제품과 서비스에 ESG가 내재화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이런 마이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마이크를 생산을 할 때 패시브한 전략을 한다면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요구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해 물질 종류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요구되는 유해 물질이 있고 앞으로 요구가 될 예정인 예정 물질이 있고, 예정 물질은 아니지만 많은 이해관계자들, NGO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패시브한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요건만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리액티브한 ESG 단계에서는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만간 법적으로 요구될 유해 물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체 물질을 개발을 해서 대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액티브하거나 프로액티브한 단계로 가면 훨씬 더 적극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액티브한 단계까지 간다면 이 마이크라는 제품을 하나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제품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따지게 됩니다.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마이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들도 리소스를 소싱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엔바이러먼트 임팩트를 고려해서 재생 가능한 원료를 쓴다든가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들이 프로액티브한 ESG 전략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체와 제품 포트폴리오 전체를 ESG 관점에서 재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ESG들이 각광받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들을 ESG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것들이 규제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장기업들에 대해서 약 2025년부터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정보 공시를 단계별로 의무화할 계획을 금융위에서 발표했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유럽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ESG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들을 일일이 컬렉션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 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 A, 그리고 미국의 클래리티 AI, 그리고 미국의 인사이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독일의 인테그리티 넥스트와 같은 기업들은 그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ESG 데이터를 자동화 기반으로, 머신 기반으로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점점 더 ESG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가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단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작은 ESG 요소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이제 향후에는 제품 자체를 전체를 ESG 기반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나온다든가, 기존에 생산하는 방식을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해서 과거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던 다배출 그런 산업들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거나 적어도 아주 미니멀하게 배출하는 그런 생산 차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 기업들과의 협업은 필수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종별로 굉장히 구체적인 ESG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현안 아젠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업종별로 중요한 현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기업들의 경우에는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업체에서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식품기업들은 대부분 경우 플라스틱과 관련되는 포장재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를 플라스틱이 아닌 대체 물질로 개발할 수 있는지와 같이 그 업종별로 굉장히 스페시픽한 ESG 현안 아젠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업종별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완전히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패키징을 했는데 그 패키징이 완전하게 생분해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생분해 가능한 그러한 물질 pH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물질들이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보다도 훨씬 더 친환경성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원가 경쟁력까지 있다면 훨씬 더 그 업종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죠. 자동차를 탄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또는 자동차가 폐기되었을 때 폐기된 그 부품들을 100% 재활용하게 가능하다면, 또는 재활용되지 않는 부품들은 완전하게 생분해가 가능한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또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른 제품으로 진화시킬 수 있다면, 과 같은 대답들을 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그 업종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종들마다 특유의 ESG와 관련된 현안들을 안고 있고, 이러한 ESG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하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재화하는 기업들이 그 업종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드라고 하는 그런 전력회사가 있는데요. 노르웨이의 전력회사입니다. 2016년에 오스테드가 생산하는 전력 생산량의 86%가 지금 이제 디카보나이즈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오스테드는 과거에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지금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98%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한국전력 산하에 남동발전, 서부발전과 같은 수없이 많은 발전회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발전회사들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98%의 생산되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라면 미래에도 그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진정성입니다. ESG와 관련해서 진정성에 대한 챌린징들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챌린징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컨시스턴시입니다. 그 기업이 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컨시스턴시,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이 그 기업이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나 또는 하겠다라고 약속했는 것과에 비해서 잘 커플도 되어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되는데요. 하나는 일관성을 가지고 ESG 활동을 하는지,
두 번째는 기업이 하겠다라는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를 감축하겠다,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겠다,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들이 제시되는데요. 이런 목표들에 대해서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가 두 번째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기업들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성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큰 논란들은 워싱과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ESG 워싱에 대한 논란들이 큰데요. ESG 워싱들 중에서 친환경 분야에서 원래 그 기업이 하겠다고 하는 약속보다 덜 성과가 나거나 또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게 커뮤니케이션 되었던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권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 워싱을 하게 되면 블루워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워싱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브라운워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실제로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브라운워싱이라고 합니다. 브라운워싱을 하게 되면 기업들에게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쫓아오게 되면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경쟁사가 쫓아오면 조금 더 잘하도록 보이고 조금 더 잘하도록 보이고 하면서 경쟁사보다 항상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오히려 적당하게 잘하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브라운워싱과 같은 개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워싱을 하는 예를 들어서 소셜한 임팩트가 뭐 1조 5천억 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확인을 해보니까 사회적 임팩트는 그다지 크지 않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처럼 임팩트 워싱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워싱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은 스콥3 협력업체 부분에 이렇게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RE100,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그 이니셔티브에 가입해서 RE100 달성들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들을 해보면 RE100을 달성했다고 하는 다수의 기업에서 RE100의 달성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본사 규모에서만 RE100을 달성했고, 실제로 그 제품이 정 과정을 평가해 보면 제품이 조달돼서 생산되고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반영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싱과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ESG 정책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ESG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ESG 공시와 관련된 그런 기준들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부로, 그리고 유럽의 EU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해 4월 29일에, 그리고 IFRS에서는 지난해 3월 31일에 각각 ESG 공시와 관련된 그런 초안들이 나왔고, 이제 유럽의 CSRD와 관련된 IFRAC과 관련된 그 ESG 공시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안이 나왔고요. 미국과 그리고 IFRS 재단의 ESG 공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될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죠. ESG 공시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요구될 때는 모든 기업은 선택은 없습니다. 동시에 제도화되기 때문에 그 법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중요한 것들은 어떤 기업이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법으로 요구돼서 하는 단계가 되면 모든 기업에게 특별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 요구되는 거니까요. 즉 제도화된 단계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특이성이 없어지는 거죠. 기업에 대한 특이성이 있고 ESG가 그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가 되려면 제도화되기 전 단계에서 그 기업이 어떤 ESG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중 ESG가 법으로 요구되기 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망실사법이 의무화되는 단계에서 모든 기업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ESG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건 그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도 동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망실사법이 요구되기 전에 그 기업이 어떤 ESG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그 기업이, 모기업이 어떤 시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ESG가 제도화되기 전 단계인 지금과 같은 시기죠. 이제 ESG에 대한 제도화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4년, 5년 동안 있는 지금과 같은 제도화 전 과정에 있어서, 제도화 전 단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ESG 커뮤니케이션을 정책을 통해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ESG와 관련된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배구조와 같은 것들입니다. 과연 경영진이나 이사진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ESG를 담당하는 임원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ESG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과정에서 엠파워먼트,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확산과 그리고 인식의 개선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ESG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된 것들은 특정 기업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 또는 특정 활동에 대해서 ESG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제품 라인들에 대해서 친환경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제품이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걸 ESG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ESG 제품 서비스 포트폴리오와 ESG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ESG와 관련돼서 제도가 더 강화되고 또 변화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의 시장에서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ESG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어떤 경우에도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ESG와 관련된 규제기관이라든가 투자자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ESG와 관련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내면 ESG 성과, 즉 비재무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무적으로 번 돈을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이제 돈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ESG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재무적인 성과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ESG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서비스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새로운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ESG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활동입니다. 단지 과거에는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로 불렀고요.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단어로 불렀고 그와 유사하게는 CSR 또는 CSV라는 용어로도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용어들이 ESG라는 단어로 수렴이 돼서 2005년과 2006년부터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ESG라는 용어로 수렴이 돼서 사용이 돼서 집중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2018년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2020년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중장기적으로 단편적으로 아주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ESG에 적응하는 기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ESG 전략을 도입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ESG 포트폴리오를 구현하고 그리고 더 큰 틀에서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사업 부분별로 ESG와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틀에서는 최근에 이야기되는 현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ESG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국가 차원에서 봐서 어떤 업종,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할지 국가 ESG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산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ESG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